1979년 5월 25일 나가오카큐시에 위치한 어느 산, 이곳에서 두 구의 여성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들은 이틀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던 주부들로 이 근처의 슈퍼마켓에서 함께 일하던 사이였습니다. 경찰에서는 23일, 24일 이틀에 걸쳐 조사를 벌였는데 이틀 후인 25일 산 정상 근처에서 이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부검 결과 두 사람이 숨진 것은 바로 이틀 전이었던 23일.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상당히 처참했는데요. 두 사람의 몸에는 엄청난 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주부 A씨의 몸 안에서는 범인의 체액이 검출되었습니다. 또 사건 현장에는 범행 당시 사용된 도구가 남아 있었는데 여기에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두 사람의 남은 소지품을 조사하였는데 여기서 또 기묘한 증거 하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메시지가 적힌 종이 조각이었는데요. 이 종이에는 다급하게 적은 듯한 글씨로 "도와주세요. 이 남자 나쁜 사람이에요 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적힌 종이 조각은 두 피해자가 일하던 슈퍼마켓의 5월 21일자 영수증이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A씨 몸에서 발견된 체액과 현장의 머리카락을 조사한 결과 혈액형이 O형인 남성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마지막에 남긴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에 이 남자들이 아닌 이 남자라고만 써진 것으로 봤을 때 범인은 두 사람 이상이 아닌 단독범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이 산은 통칭 노야마 산으로도 불렸는데요. 이곳에는 평소에도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산나물 등이 많이 나서 그걸 캐기 위해서였는데 숨진 두 사람 역시도 다른 슈퍼마켓 직원들과 함께 이 산에 올라와서 자주 고사리 등을 캐갔다고도 하네요. 그래서 보통 이 산에는 주부들이 주로 올라왔다고 하며 범인도 이 사실에 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의 잔혹성이 심각한 것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을 한 번에 제압할 정도로 힘이 강한 남자, 그리고 폭행의 횟수나 그 강도로 보았을 때 무술이나 운동 등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 아니었나 추정했습니다. 또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도 남아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어떤 모양도 없는 밋밋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즉 그가 운동화나 등산화가 아닌 구두 등을 신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주변 탐문 조사를 통해 경찰은 여러 증언을 들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유력한 용의자 후보를 몇 명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용의선상에 올랐던 것은 20대의 어느 남성이었는데 그는 이 산에서 종종 머리에 두건을 두른 채로 또 다른 나이든 남성과 함께 돌아다니는 수상한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근처에서 목수 일을 한창 배우던 견습생으로 같이 다니던 나이든 남성에게서 목공일을 배우고 있었으며 사건이 벌어지던 날도 근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해명합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에 고사리를 채집하던 주부에게 "고사리를 따러 가십니까? 라고 말을 걸던 수상한 남성도 있었는데요. 이 주부의 증언에 따르면 남성은 중년 정도의 나이였으며 특이한 점은 그가 당시 입고 있던 복장이 산에 올라가기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 자국 역시 구두였다는 점을 봤을 때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 후인 8월에 범인의 몽타주가 공개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중년 남성 용의자의 모습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그가 1년 전에도 다른 주부들에게 말을 걸고 다녔다는 추가 증언이 있어 그가 유력한 용의자로 채택된 듯 보입니다. 이렇게 용의자의 몽타주까지 공개되었지만 의미 있는 제보는 없었고 그렇게 이 사건은 1994년 5월 시효가 만료되어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5년 후인 1984년에 또 기묘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1984년 5월 16일 나가오카큐시에 위치한 어느 집에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화재를 진압 후 집안에서 숨진 어느 여성을 발견합니다. 숨진 것은 이 집에 살던 48세의 주부 C였는데요. 그녀는 화재 발생 전 이미 누군가에 의해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을 발견했는데 우연히 이 혈액형도 O형이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사리를 채집하던 두 주부 A와 B가 숨진 사건이 5년 전 5월, 그런데 5년 후 5월에 또 주부 C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건의 범인 역시도 그 사건과 혈액형이 O형으로 똑같다는 점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기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사건 역시도 용의자가 잡히지 않은 채 미제 사건이 되었는데요. 이런 기묘한 우연들로 인해 이런 괴담도 생겨났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숨진 주부 C 역시도 원래 5년 전 5월에 숨진 두 사람과 함께 고사리를 따러 갔다가 이 세 사람에게 말을 걸던 수상한 중년 남성을 만났고 이후에 C는 갑자기 일이 생겨 도중에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산을 내려와 사건을 피할 수 있던 C가 아직 자기의 모습을 기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범인이 그녀가 사는 곳을 알아내 기어코 또 한 번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물론 경찰에서는 두 사건의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괴담이 꽤 그럴듯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두 사건을 저질렀던 범인은 정말 동일인이었을까요? 1957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 남성이 체포됩니다. 체포된 이 남성의 이름은 하야시 쿠니타로. 당시 26살이었던 그가 긴급 체포되었던 이유는 바로 어느 소년을 납치한 사건의 용의자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이후에 그가 납치한 소년을 어떻게 했는지가 밝혀지면서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좌측 사진이 원본, 그리고 우측은 선명도와 화질을 복원한 것입니다. 그가 저지른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범인 하야시 쿠니타로는 프로 바둑기사 하야시 유타로의 장남으로 사건 발생 3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근처의 도서관에서 임시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쿠니타로는 진지한 성격으로 꽤 성실하게 직장 생활에 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살던 동네 주민들의 증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쿠니타로가 살던 동네의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에게 쿠니타로 근처에 가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이유는 그가 보이던 매우 이상한 행동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알지도 못하는 소년에게 갑자기 말을 걸고 손을 잡거나 길에서 갑자기 소년을 껴안기도 하고 심지어는 집에 데려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동네에서 그의 평판은 무척 좋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힌 이유가 또 있었는데 그가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에게 저지른 짓 때문이었습니다. 쿠니타로는 집에서 10마리 이상의 고양이를 키웠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고양이들을 이유도 없이 괴롭히더니 끝내는 고양이가 전부 목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죽은 고양이를 비둘기에게 던져주거나 자기가 먹어치우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아마 그의 정신질환이 매우 심각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1957년 4월 2일 그는 목욕탕에서 한 소년을 만납니다. 피해자가 된 이 소년의 나이는 당시 12살로 프로레슬러로 활동하던 키요미가와 우메유키의 장남이었습니다. 쿠니타로 역시 유명한 바둑기사의 장남이었던 데다가 피해자도 유명인의 장남이었다는 점이 기묘하게 일치했습니다. 쿠니타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 마디를 나눴는데 그와 말을 마치고 같이 목욕을 하러 온 친구에게 돌아온 피해자는 저 남자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며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네요. 피해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쿠니타로는 끈질기게 그를 설득해서 기어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니타로가 또 한 번 이상한 행동을 하려 하자 피해자는 있는 힘을 다해 저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그는 결국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하고 끝내 목숨을 잃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이틀 후인 4월 4일 피해자의 집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는 바로 납치범 쿠니타로가 보낸 것이었는데요. 아이를 돌려받고 싶다면 15만 엔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가져올 장소로 지목된 곳은 스루가시마역. 피해자의 어머니는 잠복 중인 형사들과 함께 그 장소로 나갔지만 어찌된 일인지 범인은 그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쿠니타로는 체포 후 이 협박 편지는 그가 보낸 것은 맞지만 그냥 장난으로 썼다고 진술합니다. 얼마 뒤에 쿠니타로는 크게 정신 이상 증세와 발작을 일으켰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를 진찰하던 담당 의사는 곧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근처에서 최근 납치 사건이 벌어진 것, 또 쿠니타로가 소년들에게 기묘한 집착을 보였다는 것을 종합해 아마 그가 이 사건과 강력한 연관이 있을 거라 여겼으며 경찰에 신고해 이런 점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의사의 신고를 바탕으로 쿠니타로의 집을 조사했는데 나카노구에 위치한 그의 자택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쿠니타로가 납치한 피해자의 시신이었는데 끔찍하게도 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어항 4개에 나눠 담아놨던 것입니다. 이 어항에는 포르말린 용액이 가득 들어 있었으며 아마도 영구 보존할 목적으로 이런 짓을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쿠니타로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의 방 안에서 그가 작성한 일기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와카마츠유란 제목을 가진 그의 일기장 안에는 쿠니타로가 사건 후에 남긴 자신의 심정을 작성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지나치게 기괴하여 자세하게 적을 수는 없지만 어항 속의 피해자를 바라보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아버지가 오시면 숨겨야만 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해자 하야시 쿠니타로의 정신 감정 결과 멀쩡한 것으로 판명되어 그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쿠니타로가 받았던 징역은 10년형이었는데요. 충격적인 사건의 내용에 비하면 처벌이 좀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건의 기묘한 내용과 더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모두 유명인이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1994년 4월 23일 아침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이노카시라 공원의 청소부로 일하고 있던 여성은 늘 하던 대로 공원에 비치된 쓰레기통의 문을 열고 안에서 봉투를 꺼내 봉투 속을 뒤적였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먹다 남긴 음식이 남아있다면 공원 근처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에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참을 뒤적거리던 그녀의 손에 물컹한 것이 잡혔습니다. 누가 뭘 먹다가 버리고 갔다고 생각한 그녀는 손에 잡힌 물컹한 것을 봉투 안에서 빼내었는데요. 자기가 집어든 물건을 확인하고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이 아닌 사람의 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즉시 공원 관리실에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공원의 쓰레기통 전부를 조사합니다. 경찰은 공원 내 쓰레기통 7군데에서 다른 부위를 찾아냈고 발견된 부위는 모두 27개였다고 합니다. 신체 부위 전부가 발견된 것이 아닌 팔과 다리 그리고 몸통 일부만이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지문까지 모두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원을 파악하는 것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날 발견된 이 시신의 정체는 이 근처에 살며 건축가로 일하던 35세의 남성 카와무라 씨였습니다. 좌측 사진이 피해자의 원본 사진이며 우측은 화질과 선명도를 개선한 사진입니다.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성격도 꽤 좋은 사람으로 누구에게서 원한 같은 걸 살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범인을 특정할 구체적인 물증도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잔혹한 상태로 발견된 것일까요? 기묘한 점은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수거할 수 있던 신체 부위 조각들은 모두가 일정한 크기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전부 22cm의 간격으로 아주 깔끔하게 나눠졌던 것입니다. 범인들이 하필이면 22cm를 고집했던 이유는 아마도 쓰레기통의 입구 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22cm가 넘어가면 입구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크기를 일정하게 나눠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묘한 점은 바로 혈액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 남은 신체 부위들에서 혈액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는데 이것은 범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계획적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뜻했습니다. 또한 이 정도로 정교하게 범행을 저지르고자 한다면 긴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특정한 장소와 특수한 장비까지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건 이후 경찰에 몇 가지 제보가 도착했는데요. 그 중에는 이런 목격담과 증언도 있었습니다. 22일 자정 12시가 넘은 시각에 어느 남성 2명이 피해자와 닮아 보이는 사람을 구타하고 있었다는 것, 또 23일 새벽 4시경에도 수상한 남자 2명이 비닐봉지 여러 개를 들고 공원을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 만약 이 두 증언에 등장하는 수상한 남자 2명이 모두 동일한 사람들이면 이들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 잔혹성과 기괴함으로 잠시 화제가 되었는데 사건 3일 후에 비행기 추락사고가 크게 일어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금방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수사를 맡고 있던 경시청 수사 제1과에서는 11개월 후에 옴진리교에 의해 발생한 도쿄 지하철 사건으로 인해 수사본부를 해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결국 누가 범인이었는지도 왜 피해자가 범행을 당했는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2009년에 시효가 만료됩니다. 시효가 만료된 6년 후인 2015년에 이런 사실이 알려집니다. 데일리 뉴스 온라인의 한 취재기자는 이 사건이 사실 다국적 스파이들에 의해 벌어진 것이며 피해자 카와무라는 다른 사람과 혼동되어 변을 당했다고 밝힙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 공원 근처에 노점상을 하고 있던 어떤 남성이 똑같이 근처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던 외국인 노점상들에게 텃세를 부리며 장사를 못하게 하려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외국인 노점상들에게 자릿세를 내야 된다는 등, 재료를 구하려면 창고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등 방해를 펼쳤는데, 알고 보니 이 외국인 노점상들이 사실은 위장 스파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공작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여긴 스파이들이 아예 남성을 납치해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문제는 이 노점상 주인 남성과 피해자 카와무라가 공교롭게도 외모가 상당히 비슷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늦게 피해자 카와무라와 마주친 스파이들이 타겟으로 삼았던 남성과 흡사하게 생긴 그를 서로 혼동했고, 결국 이 사건과 일련의 관계도 없던 카와무라가 억울하게 이들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하지만 꽤 그럴듯하게 보이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어느 주간지에서 이 내용을 사건에 얽혀있는 한 가지 괴담으로도 이미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믿기는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 관한 다른 의견이 또 하나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일종의 어느 종교단체와 연관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카이도의 모 종교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폐간되어버린 신초 45란 월간지의 1999년 10월호에는 이 의혹에 관해 피해자의 지인에게 취재를 하려 했지만 어쩐 일인지 그 지인이 대단히 당황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생전에 이 종교단체와 어떤 마찰이 생겨버렸고, 그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네요. 물론 어디까지나 이런 견해도 있었다의 하나로 거론됩니다. 이 사건은 대체 피해자가 왜 범행을 당해야만 했는지, 또 범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벌인 것인지, 그리고 범인들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관해 최근까지도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다국적 스파이들이 엮인 사건에 말려든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알 수 없는 종교단체의 소행이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세 가지 사건들 중에서 저는 두 번째 사건과 세 번째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세 번째 사건의 경우 내용이 충격적인 것도 그렇지만 범인들의 정체나 또 사건의 원인이 미궁에 빠져서 더 기괴한 모습으로 각인되는 것만 같기도 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미제 사건 하나가 완전히 해결되었는데요. 또 다른 의문 속의 미제 사건들도 꼭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의 기괴 사건 일본 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